12년 동안 저는 세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도 아니었죠. 핵과학자였습니다. 영변 핵연구단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심장부요. 12년 동안 매일 제 계산이 미사일에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담을 수 있는지 결정했어요. 제 설계가 탄두를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치명적으로 만들었죠. 출력이 15% 증가했습니다. 플루토늄 압축 효율성이 개선됐습니다. 최고領도자 동지께서 우리의 진전에 만족하실 것입니다. 방정식 다음 방정식 다음 방정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정확성으로 그것들을 풀었죠. 저는 단지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성분으로 22세에 선발됐죠. 김책공대에서 교육받았고요. 3대에 걸친 당에 대한 충성이요. 모범적인 북한 과학자의 완벽한 이미지였어요. 그러다가 사라진 페이지들을 발견했습니다. 17페이지요. 핵실험 보고서에서 찢어져 나갔죠. 마치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조사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한밤중에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얼음장 같은 물이었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국경 경비병들이요. 한 걸음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요. 자유요. 진흙투성이 두 가지 기어 올라갔고 떨었으며 물을 기침했어요. 그리고 토했습니다. 바로 거기서요. 국경의 진흙 속에서요. 어둠과 침묵에 둘러싸여서요.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토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피로 때문도 아니었죠.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고요. 12년간 완벽하게 풀었던 방정식들이 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 단순하고 끔찍하고 파괴적인 진실은 그 사라진 17페이지 안에 있었어요. 50명이요. 방사선으로 죽었죠. 역사에서 지워졌고요. 제가 만드는 것을 도왔던 실패를 숨기기 위해 희생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페이지들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이야기죠. 저는 12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극비로 분류된 핵연구단지에서 일했습니다. 제 이름은 기밀이었고 제 얼굴은 모든 민간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하는 모든 실험은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탈북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국경을 넘게 만든 건 훨씬 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고서에서 사라진 한 장의 페이지였죠. 여러분께 외부 세계에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농축 우라늄, 1g 1g, 원자로 실험의 매초, 모든 온도, 모든 방사능 수치, 모든 것이 7단계의 보안 아래 보관되는 보고서에 기록되죠. 그래서 제가 북핵 2020 공사 23 보고서에서 정확히 17페이지가 빠진 걸 발견했을 때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하지만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왜 그 페이지들이 삭제됐는지 조사를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이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등급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핵 프로그램의 거의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거의요. 그런데 그 17페이지는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료 2명이 그 주에 사라졌거든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권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고 싶어 하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걸요. 너무 위험한 것이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건 그 페이지들이 담고 있던 정보가 몇 달 후 제가 마침내 재구성했을 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정보였죠.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왜냐하면 남한에 도착하기 전에 국정원 요원들 앞에 앉아서 제가 발견한 것을 설명하며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기 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탈출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아직도 제 잠을 빼앗는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해야 했죠. 북한에서는 진실이 어떤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사라진 그 페이지들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제가 누구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거든요. 그건 당신의 성분이고 혈통이고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력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제가 나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하게 될 운명을 결정했죠. 저는 198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양 아무 곳이나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란봉 구역에 살았는데 당 엘리트를 위해 예약된 주거 지역이었죠. 제 아버지는 핵공학자였고 70년대에 소련에서 교육받으셨으며 할아버지는 김일성 주석께서 직접 훈장을 수여하신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이 핵심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북한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이죠. 기억나는 한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거였죠. 제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그분의 사무실에 데려가셨어요. 외부에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회색 건물이었던 게 기억나네요. 가시철 조망이 있는 세 겹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경비병들이 우리를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문서를 4번이나 검사했습니다. 언젠가 너도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다. 신선한 콘크리트와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끝없는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는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야. 우리 공화국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기억하게 될 거다.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이해하게 됐죠.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셨던 건 제 미래가 아니었다는 걸요. 제 감옥이었던 겁니다. 북한의 교육은 세상의 다른 곳과 다릅니다. 당신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국가가 당신을 위해 선택하죠. 당신의 성분, 국가의 필요, 그리고 특정 재능을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시험에서의 성적을 기반으로요. 제가 14살이었을 때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도록 선발됐습니다. 전국에서 과학 분야로는 가장 명망 있는 교육기관이죠. 제게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죠. 동문은 핵연구 프로그램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6년은 강도 높은 정치사상 교육과 높은 수준의 과학교육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물리학, 방사성 물질화학, 원자로 공학을 공부했어요. 하지만 모든 기술 수업에는 사상 지도 시간이 따라왔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의 지식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최고領導자 동지의 것이라고, 당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어떤 생각도 죽음으로 처벌받는 반역이라고요. 한 동급생이 기억나네요. 최민호였어요. 그는 똑똑했죠. 아마 우리 세대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수업 사이 휴식 시간에 그가 큰 소리로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핵분열 대신 핵융합 원자로에서 일하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요? 서방에서는 연구하고 있다고 읽었는데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았거든요. 묻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요.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요. 과학적 호기심은 허용됐지만 매우 특정한 한계 내에서만이었죠. 핵무기 설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었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지는 절대 안 됐어요. 수학적 계산에 의문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의 윤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됐죠. 저는 2007년에 우리 반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영변 핵연구 단지에 배치됐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 인생의 다음 12년을 보내게 될 곳이었고 제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들을 보게 될 장소였습니다. 영변 단지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에만 전념하는 도시 전체예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죠. 평안북도에 위치해 있고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정찰 위성으로부터 숨겨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2007년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단지에는 3,000명이 넘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보안 요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의 생활은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나머지 사람들이 꿈만 꿀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죠. 괜찮은 음식, 꾸준한 전기, 대부분의 시간에는 따뜻한 물까지요. 우리는 단지 내에 배정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작았지만 기능적이었어요. 방 2개, 부엌, 욕실. 제 아내는 대학에서 만났고 우리 가족들의 주선으로 결혼했는데 제가 계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매일 밤 요리를 해줬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어요. 특별 허가 없이는 단지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 허가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북한의 국가 인트라넷인 광명망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모든 단어를 검토하는 보안 검열관을 거쳐야 했죠. 평양에 있는 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도착하는 데 몇 주가 걸렸고 도착했을 때는 전체 부분이 검은 마커로 지워져 있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편지를 쓰셨는데 그분의 증상에 대한 모든 설명이 검열됐죠. 저는 오직 이것만 읽을 수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삭제됨. 하지만 의사들이 삭제됨라고 말한다. 우리는 삭제됨을 바란다. 3개월 후 저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수년간 노출된 방사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운인지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영변에서 제 일은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무기 설계 최적화 부서의 일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들리죠. 그리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팀은 핵탄두를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책임이 있었죠. 다른 비밀 시설에서 동시에 개발하고 있던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요. 매일 아침 저는 오전 5시 30분에 단지 전체 애국 음악을 송출하는 확성기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에는 중앙마당에서 조선인민군 교관이 지휘하는 의무체육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 공동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보통 밥, 김치찌개, 그리고 운이 좋으면 약간의 마른 생선이었죠. 오전 7시 30분에 아침 정치 사상 학습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당 간부가 최고領導자 동지의 최신 지시를 읽어주고 미국과 남조선의 제국주의 위협을 상기시키고 조국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30분이었죠. 지쳤지만 지루함이나 무관심의 징후를 보이면 알아챘어요. 그리고 주목받는 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는 오전 8시에 시작됐어요. 저는 제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흰벽과 형광등, 그리고 솔직히 꽤 진보된 측정 장비가 있는 무균 공간이었죠.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밀수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입수한 서방 기술의 복제품이었어요. 음,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는 게 좋겠네요. 제 팀은 다른 5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강 박사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한 50세 남자로 절대 웃지 않았어요. 박 박사도 있었는데 뇌파 유체역학 전문가인 똑똑한 여성이었고 너무 말을 적게 해서 가끔 며칠씩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었죠. 김 형제가 있었는데 모든 설계의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에 대해 항상 논쟁하는 두 기계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리명철이 있었는데 그룹에서 가장 어렸고 저보다 겨우 1살 어렸고 거기서 우정과 비슷한 뭔가를 가질 수 있다고 느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철과 저는 거의 매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쁜 날씨, 식당 음식의 질, 다른 부서에 대한 어떤 소문. 우리는 결코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결코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벽에 귀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 그대로요. 단지의 모든 연구실, 모든 사무실, 모든 공용 공간은 숨겨진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보위부, 국가보위성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어요. 저는 젊었고 이념에 헌신했고 적어도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일은 지적으로 자극적이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플루토늄을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방법, 폭발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 탄두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미사일 비행 중 방사선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방법 같은 거요. 모든 작은 진전은 국가의 승리로 축하됐습니다. 우리 팀이 위력을 잃지 않고 탄두의 무게를 15% 줄이는데 성공했을 때 단지 소장이 직접 우리를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는 증서를 받았고 특별 식사를 했고 더 나은 숙소를 약속받았죠. 제 아내는 흥분했어요. 당신은 나라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015년경부터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시험부에서 오는 보고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폭발 데이터가 우리의 이론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걱정할 만큼 충분히요. 과학에서
실험이 이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설명만 있어요. 이론이 틀렸거나 데이터가 틀렸거나요. 저는 우리의 계산을 수십 번 검토했습니다. 맞았어요. 그건 시험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팀 회의 중에 강 박사에게 이것을 언급했어요. 북핵 2015 폭발 시리 실험의 수치가 말이 안 돼요. 칠판에 제 계산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설계에 따르면 출력은 12킬로톤이어야 하는데 8킬로톤만 보고됐어요. 그 차이는 측정 오차로는 너무 커요. 강 박사는 제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험부의 데이터는 정확하네. 불일치가 있다면 우리 모델을 조정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박사 동무, 제가 고집했어요. 저는 계산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만약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말했네. 그가 더 단호한 어조로 끊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권하네. 모델을 조정하고 다음 설계를 계속하게. 강 박사가 저를 그렇게 끄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명철이 계산을 논의한다는 핑계로 제 아파트에 왔어요. 하지만 제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그는 다가와서 아주 낮게,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속삭였죠. 시험 보고서에 대해 묻지 마. 그냥 하지 마. 왜? 저도 속삭여 답했어요. 왜냐하면 자네보다 먼저 자네 자리에서 일했던 연구원도 보고서의 불일치에 대해 질문했거든. 그리고 지금 그는 개천의 노동수용소에 있어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돌아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든. 명철이 대답했어요. 들어, 그냥 자네 일만 해. 탄두를 설계하고 계산을 제출하고 질문하지 마. 살아남고 싶다면 그게 규칙이야. 그 대화가 몇 주 동안 제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철의 조언을 따랐어요. 불일치를 의문시하는 것을 멈췄죠.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보고된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제 모델을 조정했어요. 저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순종적인 과학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 강력했어요. 단지의 공동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실험에 항의하는 외부 세계를 보여줄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부심이 아니라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이었죠.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제 아내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에서 하루 더 살아남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기억나는 이유는 화요일마다 프로젝트 검토 회의가 있었고 저는 그 회의를 싫어했거든요. 몇 시간씩 지속됐고 주로 모든 연구원이 자신의 일이 최고領導자 동지의 영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정치적 아첨 연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긴급 지시를 받았죠. 모든 연구 인력은 보관된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단지의 중앙 도서관에 보고해야 한다고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일은 행정 직원이 하지 과학자들이 하지 않거든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각 연구원에게 보관소의 특정 섹션이 할당된 것을 봤어요. 저에게는 2019년 실험 시험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든 문서가 완전하고 올바르게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임무가 주어졌죠.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데이터, 방사선 측정, 그래프, 폭발 후 분석으로 가득 찬 폴더를 검토하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각 보고서는 표준 형식을 따랐죠. 실험 날짜, 위치, 사용된 탄두 설계, 예상 출력, 실제 출력, 분산 분석, 결론. 그리고 나서 저는 북핵 2065-04-23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열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실시된 실험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을 때 즉시 제 주의를 끈 것이 있었어요. 페이지 번호가 건너뛰어져 있었죠. 34페이지에서 바로 52페이지로 갔어요. 정확히 17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관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페이지들이 다른 폴더에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보고서의 목차를 확인했을 때 그 17페이지가 목록에 있었어요. 35, 51페이지, 2차 결과, 분석 및 폭발 후 현장 관찰,
하지만 페이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페이지가 있어야 할 가장자리가 최근에 찢어진 명백한 흔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페이지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했던 거죠. 저는 호기심의 찌릿함을 느꼈고 즉시 두려움의 파도가 뒤따랐습니다. 몇 년 전 명철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질문하지 마.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확히 제가 명령받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문서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거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죠. 기술적으로 이 불일치를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였어요. 그렇죠. 저는 폴더를 닫고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며 자신들의 보관소 섹션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죠. 그냥 폴더를 반납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하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게 현명한 거였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 노트를 펴고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보고서 북핵 2006-0423 35-51페이지 누락.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 단순한 메모가 방금 제 운명을 봉인했다는 걸요. 제가 수년간 억누르려고 했던 그 호기심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몇 주가 저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그 사라진 17페이지는 단순한 보관 오류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비밀이었습니다. 정권이 숨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위험한 비밀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발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어둠 속에 누워 옆에서 자는 아내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제 머릿속은 그 사라진 17페이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미 7단계 보안 아래 있는 기밀 파일에서 제거될 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보고서였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건 제 일이 아니라고요. 제 공책의 불일치를 기록함으로써 제 의무를 다했다고요. 더 높은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조사할 거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불일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자네 동료 2명이 사라졌어.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보세요. 북핵 이청이복 공사 입산 보고서는 그냥 아무 실험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알았죠. 단지의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공식적으로 지난 10년간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술적 진보로 분류된 실험이었거든요. 김정은 동지께서 이틀 후 단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를 축하해 주셨죠. 저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19년 4월 25일이었어요. 모든 인원이 중앙광장으로 소집됐죠. 우리는 어떻게 격리할지, 어디에 설지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지 몇 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긴장 수준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마디 잘못된 말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였죠. 김정은 동지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장군들과 당 관리들로 이루어진 수행단에 둘러싸여 강당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무대로 올라가셨고 특유의 어두운 인민복을 입으신 채 우리 모두를 그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항상 가지고 계신 그 표정이요. 자부심과 경고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동무과학자들이요. 그분의 연설이 시작됐고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동무들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당에 대한 충성 덕분에 우리는 적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4월 23일의 실험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떤 제국주의 위협에도 맞서 주권을 방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렬히 박수쳤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카메라가 모든 반응을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실험은 우리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도 확인시켰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박수쳤어요. 하지만 지금 몇 주 후 침대에 누워서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다르게 울렸습니다. 도덕적 우월성. 핵실험과 도덕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셔야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때 생각하기가 더 쉬웠거든요.
제 책상에 앉아서 파일에 불일치를 기록했던 공책을 꺼냈어요. 보고서 북핵 2019-04-23 3호 51페이지 누락 섹션 2차 결과 분석 및 폭발 후 현장 관찰 2차 결과 그 용어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핵실험의 맥락에서 2차 결과는 보통 폭발의 부수적 효과를 가리켰어요. 잔류 방사선 수치, 주변 지역의 구조적 손상, 토양과 물의 오염 같은 거요. 하지만 그 정보는 항상 표준 보고서에 포함됐었죠. 왜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왜 제거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단지의 내부 파일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기술적으로 저는 제 업무를 위한 참고 자료로 이전 보고서를 검토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다른 실험 보고서들을 찾아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북핵 2008-09-15 총 87페이지, 2차 결과 섹션 8페이지, 모두 있음. 보고서 북핵 2008-03 총 93페이지, 2차 결과 섹션 12페이지, 모두 있음. 보고서 북핵 2001-01-20 총 76페이지, 2차 결과 섹션 7페이지, 모두 있음. 모든 보고서가 같은 패턴을 따랐어요. 2차 결과 섹션은 항상 거기 있었고 폭발 후 일어난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죠. 4월 23일 보고서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4월 23일 보고서가 수정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마지막 수정 날짜는 4월 28일이었고 실험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리고 수정한 사용자는 평소처럼 문서화부가 아니었어요. 정치보안부의 누군가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보안부는 기술 문서를 다루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하는 일을 하죠. 충성심을 조사하고요. 문제 요소를 식별화하는 일을요. 왜 그들이 과학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일찍 시작하네. 응? 저는 거의 의자에서 뛰어 올랐어요. 명철이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연구실로 들어왔던 거예요. 저는 빠르게 화면의 창을 닫았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가 보고 있던 것에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그냥 참고를 위해 예전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죠. 명철이 다가와서 제 책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러다가 아주 부드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4월 23일 보고서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언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챘어. 명철이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계속했어요. 누락된 페이지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했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가 대답했지만 어조는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웠죠. 당연히 시도 안 했지. 너도 해서는 안 돼. 하지만 말이 안 돼. 제가 고집했어요. 실험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면 왜 정보를 숨겨? 그 페이지들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위험한 거야? 명철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가 말할 때내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을 잘 들어. 3년 전에 페이지가 누락된 다른 보고서가 있었어. 생물학 실험부에서 한 연구원이 그 페이지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지. 2주 후에 그를 그의 아파트에서 목 매달린 채로 발견했어. 자살이라고 했지.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어. 손이 등 뒤로 묶인 채로 목을 매는 사람은 없다는 걸.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명철이 계속했어요. 네가 본 걸 잊어. 공책에서 그 메모를 지워. 검색 기록에서 그 파일들을 지워. 그리고 절대로 이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마.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잊겠다고 약속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일부가 수년간 잠들어 있던 일부가 방금 깨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 뭐가 있는지 알아. 마침내 물었어요. 명철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전에는 본 적 없던 무언가가 그의 눈빛에 있었어요. 두려움, 맞아요. 하지만 또한 죄책감, 확실히는 몰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들었어. 복도에서의 속삭임들. 그리고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멈췄어요.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요. 마침내 덧붙였죠. 사실이라면 김정은 동지께서 왜 직접 와서 우리에게 도덕적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무슨 소문? 압박했어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 명철이 연구실 문을 신경질적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한다면, 정말로 이 정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됐다면, 오늘 밤날 만나. 밤 11시. 3번 유지보수 창고에서. 혼자 와.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우리의 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의 나머지는 고문이었습니다. 평소의 계산에 검토해야 할 최적화 설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그 사라진 17페이지로 돌아갔어요. 명철이 언급한 소문들로요. 손이 묶인 채 죽은 채로 발견된 연구원의 이미지로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제 목숨, 제 아내의 목숨을 걸고 제 호기심을 충족시킬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이 단지에서 보낸 수년간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설계하며요. 어떻게 제가 불일치의 질문에 제 자신의 양심에 눈을 감았는지요. 어떻게 제가 나라를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지 실제로는 그냥 살아남고 있었을 뿐인데요. 얼마나 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제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척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긴급한 계산을 끝내기 위해 연구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제 불규칙한 일정에 익숙했거든요. 밤 10시 45분에 저는 우리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단지는 조용했고 주요 도로를 따라 늘어선 보안등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걸었죠. 마치 실제로 제 연구실로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행정 건물 근처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제 연구실 쪽으로 왼쪽으로 도는 대신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3번 유지보수 창고는 단지 뒤쪽에 있었고 적재구역 근처였어요. 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단지가 훨씬 더 작았을 때죠. 이제는 주로 구식 장비와 청소 용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됐어요. 11시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고 더러운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습기와 청소 화학물질의 냄새가 압도적이었죠. 캔버스로 덮인 상자와 장비로 가득 찬 선반의 윤곽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명철아, 속삭였어요. 여기,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손전등이 켜지면서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따라와. 그는 저를 창고 뒤쪽으로 안내했고 두 개의 높은 선반 사이의 작은 공간으로 갔는데 거기에 즉석 좌석으로 두 개의 낡은 상자를 놓아뒀더군요. 우리는 앉았고 그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얘기할 거야. 그가 설명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뭐? 혹시 누군가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가 단순히 대답했죠. 여기엔 설치된 마이크가 없지만 절대 모르는 거잖아. 잠시 동안 우리 사이의 침묵이 흘렀어요. 제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빠르고 얕았어요. 내가 아는 걸 말하기 전에 명철이 마침내 시작했어요. 뭔가 이해해야 해. 내가 이걸 말하면 되돌릴 수 없어. 이곳에서 지식은 위험해. 특히 이런 종류의 지식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정말로 알고 싶어? 제 아내를 생각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을 거예요. 평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했죠. 이곳, 이 고립됐지만 안전한 단지에서 가지고 있던 비교적 편안한 삶을 생각했어요. 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위해 걸려고 하는 삶이요. 마침내 말했어요. 알아야 해. 어둠 속에서 명철이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뭐 좀 물어볼게. 우리가 핵실험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 풍계리 실험장에서. 대답했어요. 상식이었죠. 길주의 산속에서. 맞아. 하지만 풍계리 근처에 뭐가 더 있는지 알아? 잠시 생각했어요. 군사시설. 그것도. 하지만 더 있어. 공식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뭔가. 그가 멈췄어요. 마을이 3개 있어. 작고 고립된. 총 인구 약 2,000명. 주로 농부들. 세대를 걸쳐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물었지만 이미 뱃속에서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들은 실현장에서 겨우 8km 떨어져 있어. 명철이 계속했어요. 우리가 지하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킬 때 폭발은 그냥 지혜만 머물지 않아. 균열이 생기고 방사성 가스가 방출되고 지진이 일어나. 그 모든 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하지만 그건 문서화되잖아.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는 항상 매 실험 후 환경 방사선을 측정해. 맞아. 실험장에서 방사선을 측정하지. 하지만 마을에서는 안 해.
그가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마을들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 보고서에도 없고 우리 안전 계산에도 없어. 우리에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야. 뱃속의 무게가 메스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23일 실험은 명철이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달랐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거든. 상당히 더 강력했어. 그리고 합병증이 있었지. 무슨 종류의 합병증? 보고서에서 17페이지가 사라지게 만드는 종류. 그가 대답했어요. 정치보안부가 개입하게 만드는 종류.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직접 와서 도덕적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시게 만드는 종류. 제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점들을 연결했어요. 그 마을들 정확해. 명철이 확인했어요. 내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폭발이 산의 부분적 붕괴를 일으켰대. 예상보다 훨씬 큰 방사성 가스 구름을 방출했고, 그리고 그 구름이 이동했지.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몇 명? 물었지만 답을 알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확실히는 몰라. 하지만 재연부의 한 기술자가 처음 3일 동안 정리해야 했던 시체가 59 이상이었다고 언급하는 걸 들었어. 59의 시체, 50명, 농부들, 가족들.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맙소사, 속삭였어요. 여기엔 신이 없어. 명철이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오직 당만 있지. 그리고 당은 결정했어. 그 50명과 아마도 앞으로 몇 달 동안 방사선 중독으로 죽을 수백 명이 더 있겠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만한 희생이라고, 공식 역사에서 지워져야 하는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페이지가 누락된 거구나. 제가 말했고 마침내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폭발 후 현장 관찰. 재염팀이 모든 것을 문서화했을 거야. 시체들, 마을의 방사선 수치, 재앙의 실제 범위, 그리고 그 모든 게 사라져야 했지. 명철이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가 우리의 핵실험이 우리 자신의 인민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 인민조차 그걸 안다면, 우리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서사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는 창고의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발전기의 먼 윙윙거림, 건물의 금속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상적인 소리들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작업했던 모든 것, 제가 믿었던 모든 것, 또는 믿도록 강요당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민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마침내 물었어요. 우리? 명철이 씁쓸한 웃음을 흘렸어요. 우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말해줬어. 이제 그 정보로 뭘 할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경고하는데 네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뭐? 불만을 제기할 거야. 당에 만행을 고발하는 편지를 쓸 거야. 강당에 서서 진실을 외칠 거야. 그의 목소리에 좌절이 가득했어요. 여긴 외부 세계가 아니야. 여기엔 정의가 없어. 책임도 없어. 오직 생존만 있지.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공범의 압도적인 무게를 느끼며 제 안에 뭔가가 깨졌습니다. 아니면 뭔가가 고쳐졌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깨져있던 뭔가가요. 그럼 떠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말이 제가 맞기도 전에 나왔죠. 하지만 일단 말하고 나니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탈북할 거야. 어둠 속에서 명철이 급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구나. 그가 속삭였어요. 완전히 미쳤어. 아마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것의 일부가 될 수 없어. 알게 된 후에는 단지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거의 불가능한데 중국에 도착하려면 북한 전체를 가로질러야 해. 그리고 거기서 남한에 도착해야 하고, 성공 확률은 맙소사 계산조차 할 수 없어. 천문학적으로 낮아. 알아. 그리고 잡히면 자네만 처형하는 게 아니야. 아내도 처형할 거야. 어머니도. 가족이 누구든 3대 그게 규칙이야. 알아. 반복했고 그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명철아, 들어봐. 남한에 도착하면 세상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락된 페이지를,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어쩌면 이 모든 게 가치 있을 거야. 또는 어쩌면, 명철이 대답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도 있지. 네가 선택해.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 누락된 페이지를 봤을 때, 외면하는 대신 조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이미 선택했던 거죠.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말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살아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정치학습에 참석하고 계산 작업을 하고 동료들에게 웃어 보이고 아내와 저녁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생각,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단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문제는 영변에서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였어요. 넘어야 할 단 하나의 벽이나 건너야 할 단 하나의 문이 없었죠. 단지 전체가 일련의 보안층이었고, 각각은 저 같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밀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설계됐어요. 첫 번째 층은 물리적이었습니다. 가시철 조망과 움직임 감지기가 있는 세 개의 외곽 울타리요. 무장 경비병들이 24시간 순찰했고, 허가 없이 넘으려는 사람은 누구든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죠. 두 번째 층은 행정적이었어요. 단지 밖으로의 모든 이동은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했죠. 평양의 가족을 방문하는 것조차 정치보안부의 검토를 거치는 3주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세 번째 층, 그리고 아마도 가장 교활한 것은 심리적인 거였어요. 연좌제 시스템이죠. 제가 탈북하면 제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제 아내, 어머니,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노동수용소로 보내질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요. 그 세 번째 층이 밤마다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탈출하고 싶어도 제가 발견한 것을 폭로해야 한다는 필요가 아무리 컸어도 제 가족을 죽음보다 더한 운명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가 저는 그 17페이지를 기억했어요. 59의 시체를요.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된 마을 전체를요. 그리고 자문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다음 실험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그 다음 실험들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제 침묵이 저를 공범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까? 명철과 창고에서 대화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이거였어요. 탈북하려면 제 가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아니면 최소한 그들에게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거였죠. 제 실종이 계획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어요. 사고의 결과이거나 더 좋게는 제가 제 통제 밖의 무언가의 희생자였던 것처럼요. 정권이 제가 자발적으로 탈북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제 가족을 그렇게 심하게 처벌하지 않을 거예요. 연약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저는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계산되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어요. 제 행동에 어떤 변화라도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식 화폐, 북한 원화는 국영 상점 밖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제가 필요한 건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이었죠. 장마당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유일한 통화였어요. 하지만 핵탄지에 갇힌 과학자가 어떻게 그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단지 자체의 부패 시스템에서요. 보세요. 공식적으로 영변의 우리 모두는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충성스러운 국가의 종복이었지만 현실은 훨씬 더 평범했죠. 경비병들은 사소한 규칙 위반을 무시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어요. 행정관들은 장마당에 팔기 위해 물자를 빼돌렸죠.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개인 계산이나 분석이 필요한 당 관리들을 위해 프리랜서 일을 했어요. 저는 전에는 이런 일에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위험했고 솔직히 추가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미묘하게 시작했습니다. 강 박사에게 캐주얼한 대화 중에 필요한 사람을 안다면 개인 자문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잠시 놀라서 저를 바라봤지만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행정부에 대령이 한 명 있는데 점심 중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탄도 궤적 계산에 도움이 필요해. 그건 개인 프로젝트를 위한 거야. 돈을 잘 주지. 위안으로. 얼마? 제가 물었어요. 전체 작업에 500위안. 제가 공식적으로 3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수락한다고 전해줘. 다음 2주 동안 저는 밤에 그 계산들을 작업했어요. 아내가 잠든 후에요. 숫자들은 제 경험으로는 비교적 간단했죠. 최소 연료로 최대 거리를 달성하기 위한 발사각도 최적화요. 야심찬 군 장교가 상관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었어요. 결과를 전달했을 때
대령은 두꺼운 봉투를 주었습니다. 사용된 지폐로 된 500위안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아파트 화장실에 헐거운 타일 뒤 틈에 숨겼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그런 일을 3번 더 했습니다. 끝났을 때 저는 숨겨진 철부의 기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여행 중 음식을 사고 그리고 어쩌면 운이 좋다면 중국 국경에서 밀수업자에게 돈을 지불하기에 충분했죠. 제가 필요한 두 번째 것은 경로 계획이었습니다. 영변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었어요. 중국 국경은 영변에서 북쪽으로 200km 이상이었죠. 전체적으로 저는 모든 센티미터가 통제되고 감시되고 순찰되는 나라를 가로질러 최소 300km를 이동해야 했어요. 저는 비밀리에 지도를 연구했고 보조도로, 시골길, 감시가 더 느슨한 산악 지역을 암기했어요. 신분증 검사가 끊임없는 큰 도시들을 피해야 했죠. 몇 킬로미터마다 군 검문소가 있는 주요 도로를 피해야 했어요. 최선의 경로는 제가 결정한 바로는 자강도 산맥을 통해 북동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어려운 지형이었죠. 특히 5월에는 높은 고도에서 아직 눈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또한 인구가 희박했고 다른 경로들보다 군주둔이 적었어요. 압록강이 중국과의 국경을 표시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면, 발각되지 않고 건널 수 있다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중국은 낙원이 아니었고 기술적으로 그들은 탈북자들을 돌려보내는 북한과의 협정이 있었죠. 하지만 베이징의 남한 대사관에 도착하거나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조단체의 지하 네트워크와 접촉할 만큼 충분히 오래 중국 당국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1000가지 방법이 있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계획이었죠.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그건 즉시 경보를 울릴 것이고 대규모 수색을 촉발할 거였죠. 제 부재가 즉시 눈치채지 않을 시간의 창이 필요했고 단지 밖에 있을 그럴듯한 변명이 필요했어요. 기회는 5월 말에 왔습니다. 강 박사가 팀 회의에서 강계의 저장 시설로 3일간의 출장을 위해 2명의 자원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어요. 영변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도시였죠. 몇 달 전에 주문했고 마침내 도착한 특수 부품을 받아야 했어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갈 수 있어요. 강 박사는 기뻐 보였어요. 좋네. 또 누구? 명철이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그도 자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 어쩌면 저를 막기 위해서요. 하지만 대신에 그는 그냥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요. 마침내 김 형제 중 하나가 말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김 형제들은 유능했지만 특별히 관찰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계가 올바른 방향에 있었다는 거죠. 북동쪽으로, 국경 쪽으로요. 날짜는 6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화요일이요. 배정된 운전사와 함께 오전 6시에 군용 트럭으로 출발해서 정오쯤 관계에 도착하고 그날 밤 구경여관에서 보내고 다음날 부품을 받아서 6월 5일에 영변으로 돌아오는 거였죠. 단, 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여행 며칠 전, 저는 조용히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제 연구실에요. 단지의 무균 복도들에요. 12년 동안 알았던 삶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 아내에게 그녀가 모르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우리 둘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김치를 곁들인 두부찌개에 장마당 연줄로 구한 약간의 돼지고기를 넣었죠.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녀가 놀랐지만 기뻐하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동안 떠나기 전에 당신을 위해 뭔가 좋은 걸 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비교적 침묵 속에서 먹었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죠. 그녀가 생각에 잠겨 씹는 방식, 집중할 때 눈썹 사이의 작은 주름, 제가 나쁜 농담을 했을 때 그녀의 웃음소리요. 괜찮아. 그녀가 한순간 물었어요. 요즘 달라 보여. 멀게 느껴져. 그냥 피곤해. 대답했어요. 일이 많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진 관계의 종류였거든요. 기능적이고 편안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친밀하지 않았죠. 우리의 결혼은 성분 호환성과 정치적 편의성을 기반으로 우리 가족들에 의해 주선됐어요. 우리는 잘 지냈어요. 서로를 존중했죠. 하지만 사랑? 그건 북한에서 복잡한 단어였어요.
가장 사적인 감정조차 영도자에 대한 사랑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곳에서요. 그래도 그녀는 그녀에게 곧 일어날 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은 제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저를 산채로 먹어치울 거였죠.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깨어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계속 반복했죠. 강계로의 여행, 기회의 창, 산으로의 탈출 경로, 강을 건너는 것.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어요. 잘못될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알았어요.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아마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두려움이 저를 마비시킬 거예요. 죄책감이 저를 멈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만행의 공범으로 거짓을 살며 제 자신의 지식이 너무 위험해져서 손이 묶인 채로 끝나는 그 연구원처럼 되는 날을 기다리며 보낼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새벽 3시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타일 뒤에 숨겨진 돈을 꺼내서 나눴고 1,500위안을 제 속옷 안쪽에 꿰맨 즉석 머니벨트에 넣고 300위안은 원래 은신처에 남겨뒀어요. 제 실종 후 제 아파트를 수색하면 남은 돈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러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추측할 거예요. 저는 또한 제 노트를 책상에 남겨뒀고 일상적인 업무, 계산이 있는 페이지에 펼쳐놨죠. 탈출 계획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라진 페이지나 방사선에 노출된 마을에 대한 것도요. 그 정보는 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돈과 등에 입은 옷 외에 제가 가져갈 유일한 것이었어요. 오전 6시 30분에 저는 아직 자고 있는 아내의 이메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3일 여행을 위한 기본 물품이든 작은 배낭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시원했고 나중에 비를 약속하는 습기의 터치가 있었어요. 단지는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창문에서 켜지는 불빛, 아침 음악을 준비하는 확성기의 먼 소리요.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 직결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은 이미 거기 있었고 반쯤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운전사 지루한 얼굴을 한 젊은 군인은 트럭의 엔진을 점검하고 있었죠. 강계로의 신나는 여행 준비됐어. 김이 큰 열정 없이 농담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네. 같은 평탄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제가 가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오전 11시 정각에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단지의 첫 번째 검문소를 문제없이 통과했어요. 경비병들은 우리를 배웅하러 온 강 박사를 알아봤고 우리의 여행 문서를 빠르게 검토했죠. 외곽 경계의 두 번째 검문소는 조금 더 철저했습니다. 한 장교가 우리 서류를 2번 검토하고 우리 얼굴을 신분증 사진과 비교하고 여행 목적에 대해 운전색에 물었어요. 강계에서 특수 부품 수령, 운전사가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6월 5일 귀환 예정.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에게 계속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영변 단지 밖에 있었어요. 강계로 가는 길은 언덕과 작은 마을들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보조 도로였습니다. 농부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들판을 지나갔고 그들의 구부러진 모습이 녹색 풍경에 있었어요. 11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젊은 군인들이 지루한 효율성으로 우리 문서를 검토하는 군 검문소를 지나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풍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했어요. 모든 옆길, 모든 다리, 엄폐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숲 지역을요. 왜냐하면 앞으로 며칠 안에 저는 이 영토를 걸어서 어둠 속에서 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을 거였거든요. 정오 직후 강계에 도착했습니다. 산업 도시였고 회색이고 기능적이었으며 평양 밖 대부분의 북한 도시들을 특징 짓는 간신히 억제된 쇠퇴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콘크리트 아파트 건물들, 움푹 패인 거리들, 정권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바랜 선전 포스터들이요. 운전사가 우리를 하룻밤 보낼 구경에 여간에 내려줬습니다. 최소한의 방이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침대, 테이블,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이요. 하지만 단지에서의 수년 후 이것처럼 우울한 곳이라도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해방감을 느끼게 했어요. 내일 오전 8시에 저장시설 가기 위해 만나자. 김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자유시간, 자유시간. 수년 만에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여관에서 나와서 도시를 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탐험하고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저는 정찰하고 있었죠. 장마당을 찾았어요. 공식 구경시장 뒤 골목에 숨겨져 있었죠. 거기서 상인들은 모든 것을 팔았어요. 중국에서 밀수된 음식,
오래된 전자제품, 심지어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카운터 아래에서 팔리는 USB 드라이브의 남한 영화까지요. 지도를 파는 늙은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강도 지도 있어요. 그는 불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지도가 필요해? 정부 일이요. 단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죠. 지질조사, 정부 일 언급에 그가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50위 안에 그 지역에 세 가지 다른 지도를 팔았어요. 낡았고 아마 90년대 것이었지만 주요 도로와 지형을 보여줬죠. 제가 필요한 것으로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여간방의 프라이버시 속에서 암기할 때까지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북동쪽으로 산으로 압록강으로 가는 경로요. 낡은 산림도로가 있었는데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강계 외곽에서 국경 근처의 만포마을로 이어졌어요. 발각되지 않고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면 북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면 가능했어요. 간신히요. 하지만 가능했죠. 새벽 2시에 마침내 잠을 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불안했고 국경 경비병들과 수색견들과 어둠 속 총소리에 대한 악몽으로 가득했어요. 오전 6시에 깨어났고 제 마음속에 수정처럼 명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늘이어야 했어요. 오늘 제 탈출을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시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8시에 김과 저는 운전사와 만나서 저장시설로 갔어요. 북한의 다른 관료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회색 건물이었죠. 지루한 공무원들, 끝없는 서류 작업, 의미 없는 대기였어요. 보급 담당 장교가 우리의 허가 문서를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동안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전 11시에 부품이 든 상자들을 전달받았어요. 원자로용 특수 부품들로 방사선 경고 라벨이 붙은 밀봉 용기에 포장되어 있었죠. 운전사와 기미 트럭에 상자를 싣는 동안 저는 돕는 척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점심 먹어야지. 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안했어요. 날씨가 덥고 습해졌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운전사가 동의했어요. 시장 근처에 아는 곳이 있어. 완벽했습니다. 시장은 도시의 동쪽에 있었고 제가 지도에서 확인했던 산림 도로가 시작되는 곳 근처였어요. 몇 분이라도 그들과 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구경 식당에서 먹었는데 음식은 거의 먹을 수 없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고기라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든 묽은 국, 판지 맛이 나는 밥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 위장은 매듭으로 뒤엉켜 있었거든요. 괜찮아. 김이 제가 거의 접시를 건드리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좀 어지러워. 거짓말했죠. 트럭 여행 때문인가 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 뒤쪽에 화장실이 있어. 운전사가 가리켰어요. 고마워. 일어나서 식당 뒤쪽으로 걸어갔고 더러운 부엌을 지나 골목으로 이어진 옆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멈추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식당에서 멀어지며 동쪽으로 도시 외곽으로 향했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매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 달려오는 발소리, 멈추라는 명령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도시의 소리만 있었죠. 먼 목소리들, 지나가는 트럭, 개 짖는 소리요. 계속 걸었고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어요. 뛰지 않기. 뛰는 건 주목을 끌 거예요. 그냥 걷기. 정당한 목적으로 어딘가로 가는 사람처럼요. 공식 시장을 지나고 낡은 아파트 블록들을 지났어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거리는 덜 붐볐죠. 마침내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20분 정도 지났을 때 강계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제 앞에서 도로는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들어가는 흙길로 바뀌었어요. 산림도로였죠. 제 탈출 경로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시가 뒤에 펼쳐져 있었고 오후 햇살 아래 회색이고 평범했어요. 어딘가 거기서 김과 운전사가 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막 깨달았을 거예요. 어딘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겠죠. 몇 시간 안에 그들은 제 실종을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냥이 시작될 거죠. 산림도로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비교적 쉬웠어요. 길이 잘 정의되어 있었고 소나무 숲을 통해 지그재그로 올라갔죠. 햇빛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숲바닥의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름다웠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모든 걸음이 저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국경에 가까워지게 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저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출발점과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만 했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고 피로를 넘어 제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연구실의 리놀륨 바닥에 익숙했던 제 발은 장거리 하이킹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부츠에서 항의했어요. 하지만 고통을 무시했죠. 고통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였어요. 고통은 제가 아직 자유롭다는 의미였죠. 오후 4시경, 제 피를 얼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들리는 헬리콥터 소리요. 길 밖으로 몸을 던져 빽빽한 덤불 아래로 숨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멀리 군용 헬리콥터가 수색 패턴으로 날고 있었고 천천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벌써 저를 찾고 있었어요. 벌써 자원을 동원했죠. 그건 제 기회의 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좁다는 의미였어요. 덤불 아래에서 20분 동안 기다렸고 헬리콥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러다가 길로 돌아가는 대신 숲을 통해 계속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느릴 거고 더 어려울 거지만 공중에서 추적하기도 더 어려울 거예요. 태양을 이용해 방향을 잡았고 북북동 방향을 유지했죠. 지형은 더 가파르고 더 험해졌어요. 바위를 기어 올라야 했고 작은 가을을 건너야 했고 제 피부를 긁고 옷을 찢는 빽빽한 덤불을 헤쳐나가야 했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오렌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일 때 저는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탈출 서두르느라 손전등을 가져오는 걸 잊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두워지면 빽빽한 숲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밤을 보낼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빛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움직였고 그러다가 돌출된 바위로 형성된 작은 동굴을 찾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제가 웅크릴 수 있을 만큼만 컸지만 바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야간 순찰로부터 저를 숨겨줄 거예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고 밤의 숲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부짖는 올빼미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요. 그리고 멀리, 아주 멀리 가끔씩 들리는 엔진 소리요. 그들은 찾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찾을 거예요. 감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 앉아서 제 생각이 끝없는 원을 그리며 돌았어요. 제 아내를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깨어날 그녀를요. 평양의 어머니를 생각했죠. 아들이 국가의 눈에 반역자가 됐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어머니를요. 명철을 생각했어요. 제가 해냈는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 도랑에서 죽었는지 궁금해할 그를요. 그리고 그 17페이지를 생각했습니다. 59의 시체를요. 정권이 존재해서 지워버린 마을들을요. 그게 제 결심을 확고하게 유지시킨 것이었어요. 제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실패하면, 제가 여기서 죽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그들의 비자발적인 희생은 잊혀질 거고 비밀과 거짓말의 층 아래 묻힐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첫 번째 회사의 빗줄기가 나무 사이로 스며들 때 은신처에서 나왔어요. 제 몸의 모든 근육이 아팠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또한 살아 있었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었어요. 북쪽으로 계속 갔고 숲에 머물렀으며 길이나 정착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피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아래 계곡을 볼 수 있는 능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 은빛선처럼 풍경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강이나가 아니었어요. 제 방향과 제가 이동한 거리에 따르면 그건 청청강이어야 했어요. 결국 북쪽으로 압록강으로 흐르는 지류였죠. 그 강을 따라 북쪽으로 갈 수 있다면 국경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산비탈을 내려갔고 헐거운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를 붙잡았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는 제 탈출 2일째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강은 크지 않았고 아마 20m 폭이었지만 산의 봄철 눈 녹은 물로 인해 물살이 빨랐어요. 완전히 젖지 않고는 건널 방법이 없었죠. 강이 넓어지고 물살이 더 느려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부츠를 벗어서 목에 묶고 얼음장 같은 물로 들어갔어요. 추위의 충격에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고 거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힘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물살과 싸웠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움직임이 제 모든 집중력을 요구했죠. 중간쯤 제 발이 잠긴 바위에서 미끄러졌고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저를 완전히 감쌌고 입과 코를 채웠어요. 패닉에 빠졌고 몸부림쳤으며 단단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죠.
제 손이 바위를 붙잡았고 위로 밀어 올렸고 공기를 헐떡이며 숨을 쉬었어요. 어떻게든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물 밖으로 기어 나왔고 격렬하게 떨었으며 이빨이 너무 세게 부딪혀서 부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머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젖은 상태로는 움직이지 않으면, 천을 만들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저천증이 저를 죽일 거예요. 일어나도록 강요했고 다시 걷기 시작했으며 강의 북쪽 둑을 따라 동쪽으로 그 다음 북쪽으로 갔습니다. 젖은 옷이 제 피부에 달라붙었고 모든 걸음이 젖은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운동과 오후 햇살의 조합이 천천히 저를 말리기 시작했죠. 둘째 날 해질녘 강계에서 약 40km를 이동했다고 계산했습니다. 국경까지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진할수록 수색망은 좁아졌죠. 그들은 제가 걸어서 빨리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특정 방향 안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들이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어요. 개 짖는 소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수색견, 순수한 공포가 저를 관통했습니다. 개들은 제 흔적을 찾았다는 의미였어요. 개들은 몇 시간 안에 어쩌면 더 빨리 저를 따라잡을 거라는 의미였죠. 뛰었습니다. 더 이상 소음은 신경 쓰지 않았고 더 이상 에너지 보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뛰었고 가지들이 제 얼굴을 때렸으며 뿌리가 저를 넘어뜨리려 했죠. 짖는 소리가 뒤에서 더 커졌어요. 한 마리 이상의 개요. 완전한 추적팀이었죠. 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물이 제 냄새 흔적을 끊을 거예요. 서쪽으로 급회전했고 강이 숲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곳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짖는 소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조련사들이 명령을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기 나무 사이로 번쩍이는 물. 앞으로 몸을 던졌고 숲에서 폭발적으로 나와서 강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지 않았고 얕은 건널목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헤엄쳤고 물살과 싸웠으며 반대편 두구로 헤엄치는 동안 물살이 저를 강 아래로 데려가게 했죠. 제 뒤에서 개들이 강둑에 도착해서 미친 듯이 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련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아마도 무전으로 제 위치를 알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반대편 둑에 있었고 물 밖으로 기어 나와서 다시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제 냄새 흔적을 끊었지만 일시적으로만이었죠. 개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저를 다시 찾을 거예요.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할 무언가가요. 그러다가 기억났어요. 몇 년 전에 읽은 스파이 소설의 무언가를. 그런 종류의 문학이 아직 금지됐지만 특정 서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때요. 야생 동물이 있는 지역, 특히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큰 동물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의 냄새 흔적이 당신의 것을 압도하고 개들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약 100m 떨어진 곳에 동물 흔적처럼 보이는 게 있었어요. 배설물과 낮은 가지에 걸린 털로 표시된 덤불을 통과하는 좁은 길이었죠. 그쪽으로 달려갔고 더 깊은 숲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혼란스러워졌고 덜 방향적이 됐어요. 그들은 흔적을 잃고 있었죠. 1km 더 동물 흔적을 따랐고 그 다음 다시 북쪽으로 급회전했으며 이제는 더 적은 발자국을 남길 바위 지형을 통해 이동했어요.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짖는 소리는 멀리 사라졌습니다. 탈출했어요. 지금은요. 그날 밤은 피난처 없이 보냈고 그냥 나무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으며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잠들 수 없었어요. 모든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죠. 모든 그림자가 다가오는 군인처럼 보였어요. 셋째 날은 흐리고 추웠습니다. 모든 것이 아팠어요. 탈수로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났죠. 제 발은 물집 덩어리였어요. 독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몇 개의 열매만 먹었고 아마도 기생충을 줄 가을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 국경에 가까이 있어야 했죠. 또 다른 능선을 올랐고 제 힘의 마지막 예비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정상에 도착해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봤습니다. 압록강, 넓고 퇴적물로 갈색이며 계곡을 구불구불 지나갔어요. 그리고 반대편, 아침 안개를 통해 거의 보이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자유,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요. 하지만 저와 그 강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경 초소요. 감시탑을 볼 수 있었고 쌍안경을 든 경비병들, 강둑을 따라 뻗은 철조망이 보였죠. 거기서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곳을 찾아야 했고 감시가 더 느슨한 지점을요.
그날의 나머지를 국경과 평행하게 이동하며 보냈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찾았어요. 철조망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강이 한 구간이었는데 아마도 최근 홍수 때문이었을 거예요. 감시탑이 보이지 않았죠.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였어요.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고 유일한 빛이 초승달에 비칠 때까지요. 그러다가 강으로 내려갔고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으며 모든 감각이 경계 상태였어요. 무너진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강이 있었고 강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었죠.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녹슨 금속이 제 옷을 찢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압록강 두 개 섰고 어두운 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었어요. 지금 잡히면 즉시 처형될 거예요. 재판도 없고 감옥도 없을 거예요. 그냥 뒷목에 총알 한 발이요. 하지만 해낸다면 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고 더 차갑고 물살이 더 강했어요. 중간쯤 바닥과의 접촉을 잃었고 헤엄쳐야 했죠. 제 지친 근육이 항의했고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젖은 옷의 무게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죠. 한순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 후에 자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익사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손이 단단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반대편 둑, 중국이요. 물 밖으로 기어나왔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이었어요. 진흙 속에 누워 있었고 떨었으며 물을 기침했고 해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죠. 건넜어요. 북한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탈북자들을 돌려보냈죠. 움직여야 했고 도움을 찾아야 했고 필요했어요. 불빛, 멀리, 차량이요. 일어나도록 강요했고 그림자 쪽으로 뛰었으며 나무 무리 뒤에 숨었어요. 차량이 다가왔고 중국 국경 순찰대였죠.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사라지자 다시 걷기 시작했고 이제는 남쪽으로 이동하며 국경에서 멀어지고 중국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지하 구조 네트워크를 찾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야 했죠. 베이징의 남한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어요. 세상에 그 17페이지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둠 속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계속 걸었지만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인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동안 중국 시골에 버려진 헛간에 숨었죠. 3주 동안 필사적인 탈북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존했어요. 3주 동안 밤에만 움직였고 주요 도로를 피했으며 중국 공안이 저를 발견해서 확실한 죽음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마침내 기독교 선교사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베이징의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을 건너는 순간을 기억해요. 마침내 제 다리가 아래에서 무너지는 걸 느꼈죠. 살아남았어요. 모든 확률을 거스르고 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깨끗하고 무균의 방에서 깨어난 거예요. 하얀 시트와 소독약 냄새가 났죠. 병원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서리의 카메라들을 알아챘고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문, 거의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는 창문을요. 병원이 아니었어요. 남한 국가정보원의 조사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어두운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나이가 많았고 아마 50대였으며 군사적 정밀함으로 자른 회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더 젊었고 30대였으며 안경을 쓰고 분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 나이 많은 남자가 한국어로 말했지만 평생 북쪽 사투리만 들었던 제 귀에는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남쪽 억양이었어요. 제 이름은 국정원의 김 국장입니다. 이쪽은 이 분석관이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대에 앉았고 여전히 약했지만 경계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틀입니다. 김 국장이 의자를 당기며 대답했어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의료진이 안정시켰고요. 이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검증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북한의 간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요. 정확합니다. 이 분석관이 서류로 가득 찬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말했어요. 탈북자로 위장한 침투자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중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시간 동안 그들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 개인 역사, 가족, 교육에 대해서요. 영변 단지의 구조, 제 동료들의 이름, 제 일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요. 제 탈출 경로, 저를 도운 사람들, 제 여행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요.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몇 주간 거의 말하지 않아서 쉰 목소리였어요. 김 국장과 이 분석가는 끊임없이 메모를 했고 후속 질문을 했으며 때로는 몇 시간 후에 제 답변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보기 위해 반복했죠. 좋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후 김 국장이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의 답변은 영변 단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합니다. 언급하신 이름들, 묘사하신 구조들 모두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이 제 눈에 고정됐어요. 왜 탈북하셨습니까? 당신 수준의 과학자들은 엘리트입니다. 비교적 편안한 삶이 있었고 당신의 성분으로 가족이 보호받았죠.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까?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었던 순간이요. 50명이 모르게 죽었던 그 순간이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정권이 숨기기 위해 필사적인 뭔가를요. 이 분석관이 쓰기를 멈췄어요. 김 국장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계속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핵실험이라고 부른 것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 단지를 직접 방문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실험의 공식 보고서에 17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 국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즉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조사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멈췄고 말하려는 단어들의 무게를 느꼈어요. 4월 23일의 폭발이 풍계리에서 산의 부분적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방사성 가스 구름을 방출했죠. 그리고 그 구름은 실험장에서 8km 떨어진 세 개의 민간 마을로 직접 이동했어요. 방해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사상자는 몇 명입니까? 이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급성 방사선 피폭으로 처음 3일 동안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수백 명이 더 앞으로 몇 달과 몇 년 동안 암과 다른 방사선 관련 질병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 지도에 없습니다. 어떤 안전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핵 프로그램에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 국장이 의자의 등을 기댔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물리적 페이지들은 파괴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드릴 수 있어요. 파견된 재험팀의 이름들이요.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이요. 날짜들, 위치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를 만졌어요. 탈북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암기했습니다. 이 분석관과 김 국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김 국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이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단지 핵 안전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규모의 자국민에 대한 범죄입니다. 더 있습니다.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한 규모를 이해해야 했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탈북하기 전에 동료와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고 페이지가 누락된 다른 보고서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4월 23일 실험은 그냥 가장 나빴던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 거요. 당신 동료는 이 분석관이 물었어요. 그도 탈북했습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리명철입니다. 그는 남기로 선택했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던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사람이요. 그 없이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김 국장이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고 블라인드가 닫혀 있었지만 밖을 바라봤어요. 다시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지만 또한 더 무거웠죠. 박 선생님,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자국 민간인을 비밀리에 희생시킬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그냥 기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주장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나와야 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50명
풍계리 근처 마을의 그 가족들은 은폐를 명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죽었어요. 그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할 수는 있어요. 세계가 진실을 알도록 할 수 있죠. 이 분석관이 미친 듯이 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할 겁니다. 기억하는 모든 세부 사항이요. 이름들, 날짜들, 기술적 절차들이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사례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쓸게요. 모든 것을 쓰고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들이 긴급함을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이걸 아는 건 저만이 아닙니다. 영변에는 같은 불일치를 본 다른 과학자들이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요. 정권이 그들을 사냥하고 침묵시키고 있죠. 제 동료 명철은 저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핵실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폭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김 국장이 창문에서 돌아서서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믿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당신의 정보를 검증하고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원이 알려질 겁니다. 북한 정권은 당신을 반역자로 선언할 거예요. 당신의 가족은 멈췄어요. 당신의 가족은 심각한 결과를 직면할 겁니다. 눈물이 눈을 찌르는 걸 느꼈어요. 몇 주 동안 그 지식을 안고 살았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걸 들으니 다른 방식으로 현실적이 됐죠. 알아요. 속삭였어요. 제 아내, 어머니, 아마 이미 체포됐을 겁니다. 아마 이미 수용소에 있거나 더 나쁜 곳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제 자유가 그들의 자유를 희생시켰다는 걸 알면서 살아야 하죠. 제 목소리가 깨졌지만 계속하도록 강요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알아요. 제가 침묵했다면, 수년간 했던 것처럼 눈을 감았다면 더 많은 가족들이 고통받았을 거예요. 더 많은 마을들이 지워졌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죽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제 침묵이 행동보다 더 나빠질까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방관자 이상이 될까요? 김 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기에 끔찍한 짐입니다. 그리고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용감합니다. 죽은 50명, 그 마을의 가족들은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문으로 향했다가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박 선생님. 그 사라진 페이지들 말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더 담고 있었는지 알아냈습니까? 민간 사상자들, 재염팀들을 언급하셨죠. 하지만 왜 김정은 동지가 직접 왔습니까? 왜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했을까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답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천천히 말했어요. 실험이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재앙적인 실패였어요. 실제 출력이 예상보다 거의 30% 낮았는데 그건 탄두 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외부 세계에게는 물론이고 특히 자국민에게도요. 일어섰고 그들이 모든 것에 비뚤어진 아이러니를 이해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수십 명의 자국민을 죽인 기술적 실패를 승리의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성공에 대해 우리를 축하하러 오셨죠. 사라진 페이지들은 단지 죽음을 문서화한 게 아니었어요. 실패를 문서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들은 증거를 지우고 승리를 선언했죠. 김 국장의 표정은 소름 끼치는 불신이었어요.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기술적 실패를 은폐했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덧붙였어요. 같은 결함이 있는 설계를 사용해서 향후 실험을 계속하는 프로젝트도 실행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건 4월 23일 실험이 실패였다고 인정하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세상에. 이 분석관이 속삭였어요. 북한에는 신이 없습니다. 명철의 말을 반복하며 말했어요. 오직 당만 있죠. 그리고 당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들의 실수의 증거가 풍계리 근처 표시되지 않은 무덤에 묻혀 있을 때조차도요. 김 국장이 문을 열었지만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했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고위 지도부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모든 세부 사항을 문서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알아야 하니까요. 박 선생님, 세계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정권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떠났고 아직도 미친 듯이 쓰고 있는 이 분석관과 함께 저를 방에 남겨뒀어요. 다시 침대에 앉았고 방금 한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비밀을 폭로했어요. 조국을 배신했죠. 가족을 유죄 판결했고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죽은 50명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정권이 필사적으로 묻으려고 했던 진실을 폭로했죠. 그리고 그 사라진 17페이지를 본 이후 처음으로 평화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의는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정의가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진실은 가장 혁명적인 행위였습니다. 국정원 조사센터에서의 그날 이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남한에서 살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제 나라지만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나라요. 2년 동안 아직도 어떻게 완전히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자유에 적응했죠. 2년 동안 제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어요. 고위급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가 제공한 거죠. 소박해요. 방 하나, 부엌, 욕실이요. 하지만 영변의 제 아파트가 절대 가지지 못했던 뭔가가 있어요. 창살 없는 창문인데 거기서 지평선까지 펼쳐진 도시를 볼 수 있고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죠. 제 이야기는 제가 도착한 지 6개월 후에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유엔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암기했던 문서와 풍계리산의 붕괴를 확인한 위성 정보로 뒷받침된 제 증언은 국제사회의 충격파를 일으켰죠. 북한은 당연히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저를 반역자, 거짓말쟁이, 제국주의 선전의 도구라고 불렀죠. 풍계리 근처의 마을들은 절대 존재하지 않았고 50명의 사망자는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위성 이미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국경 지역 토양 샘플에서 감지된 방사선 패턴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었어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더 엄격한 국제 제재요. 새로운 외교적 압력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의 확인이었죠. 제 가족이 제 실종 3일 후에 체포됐다는 거요. 제 아내는 요덕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어머니는 고령이라서 평양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배급량이 생존 수준으로 줄었죠. 제 사촌들, 삼촌들, 심지어 거의 알지도 못했던 친척들까지 모두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화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제가 침묵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제 자유가 그들의 고통으로 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 있어요. 제 결정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겪으면서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 탈북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든 제 가족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러다가 김 국장의 말을 기억합니다. 죽은 50명이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어요. 제 아내를 되돌리거나 어머니를 구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의 비자발적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 계속 말하고, 계속 진실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 목소리가 될 수 있죠. 남한 적응은 복잡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저와 같아요. 같은 언어를 말하죠. 어느 정도는요. 수천 년의 공통 역사를 공유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여기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여요. 사람들이 빨리 거듭고 빨리 말하고 빨리 먹죠. 모두가 항상 휴대폰을 보고 있고 제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디지털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처음 봤을 때 얼어붙었어요. 북한에서는 엘리트조차 기본 휴대전화에 거의 접근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10살짜리 아이들이 영변 단지의 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풍요로움은 압도적입니다. 여기 온 지 두 번째 주에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나와야 했어요. 통로마다 음식이 있고 각 제품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었죠. 북한에서는 우리가 특권층이었던 단지에서조차 좋은 달에는 아마 5에서 6가지 종류의 기본 식품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 가게에만 20가지 다른 종류의 쌀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요. 세상에 선택들이요. 매일 수백 개의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해요.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결정됐어요. 당신의 직업, 집, 음식, 일정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복종하기만 하면 됐어요. 여기서 자유는 책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책임은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시스템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강제된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모두 함께 고통받았으며, 모두 같은 거짓말을 유지했죠. 여기서는 각 사람이 썸이에요.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건물에 수년 동안 살면서도 이웃의 이름조차 모를 수 있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연결하려고 했어요. 여기 서울에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과도 거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탈북했는데 남북한이 지금보다 더 비슷했을 때요. 21세기 북한에서 자라는 게 어떤 건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죠. 저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봐요. 잔인한 정권의 생존자, 멀리서 감탄할 사람이지만 꼭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는 사람이요. 제 북쪽 억양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제 문화적 참고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린 시절에 뭔가를 언급하면 마치 중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가끔 제가 정말로 어디에 속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정권이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었고 제 가족이 제 반역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하지만 완전히 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 몇 년을 살든 저는 항상 탈북자, 탈출한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일 거예요. 중간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 없는 남자요. 하지만 이 새로운 삶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순간들이요. 제가 참석한 첫 라이브 음악 콘서트요. 사람들로 가득 찬 극장에 앉아서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을 연주하는 걸 들었죠. 북한에서는 모든 음악이 통제되고 검열되고 선전 도구로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음악이 그냥 음악이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요. 공연 내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에 들어가서 허가 없이, 감독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때요. 그날 거기서 6시간을 보냈고 선반에서 선반으로 뛰어다니며 제 굶주린 마음이 평생 금지됐던 지식을 흡수했죠. 처음으로 바다를 본 때요. 북한에서는 내륙시설에 갇혀 있어서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해변에 섰고 무한한 지평선을 바라봤죠. 그리고 탈출 이후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바다는 경계가 없어요. 바다는 벽이 없죠. 바다는 자유롭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작은 친절 행위들이 있어요. 제 아파트 근처 편의점 주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교통카드 사용법을 가르쳐 준 거요. 공원의 나이든 여성이 공공운동기구 사용법을 가르쳐 준 거요. 정착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사가 매주 전화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거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정말로 알지 못해요. 제 모든 이야기를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친절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배운 바로는 자유사회에서 사는 것의 의미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자체적인 문제들, 자체적인 불의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친절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선택을 위한 공간이 있고요. 희망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명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아직 영변에 있을까요? 아직도 핵탄두를 설계하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남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와의 연관 때문에 체포됐을까요? 어딘가 수용소에 있나요?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죄로 처벌받으면서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저를 갉아먹습니다. 그는 저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남기로, 가족을 보호하기로, 말하지 않고 만행에 대한 지식을 안고 살기로 선택했죠. 그의 선택이 제 것보다 더 비겁했을까요? 아니면 더 현명했을까요? 답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전부는 우리 둘 다 우리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가족을 유죄 판결한 죄책감과 함께 살아요. 그는 살아있기를 바라지만 그의 침묵에 죄책감과 함께 살고 있죠. 둘 다 지기에 쉬운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창고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해요. 개인성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기계의 순종적인 톱니바퀴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서조차 여전히 인간적 연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죠.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 속삭임으로 진실을 말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정권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는 인간의 능력이요. 진실을 찾는 것이요. 복종보다 양심을 선택하는 거죠. 명철이 저에게 그 기회를 줬어요. 그 없이는 마을들에 대해서, 죽음들에 대해서, 은폐에 대해서 절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없이는 아마 아직도 영변에 있었을 거고 무기를 설계하며 현실의 눈을 감고 있었을 거예요. 제 각성을 그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신이 있다면, 이 우주에 정의가 있다면 직접 그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남한에서 어느 정도 공인이 됐어요. 대학에서 가끔 강연하고 인권회의에서 발표하고 전 세계 기자들과 인터뷰에 참여하죠. 제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기사에 실렸고 책으로도 논의되고 있어요. 관심이 편하지 않아요.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있거든요. 2019년 4월에 죽은 50명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죽을 수백 명 더요. 북한에 갇혀 있는 수백만 명. 그들을 일회용으로 보는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불일치를 보고 있는 영변의 다른 과학자들, 질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반대편에 삶이 있다는 걸, 탈출이 가능하다는 걸,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잠재적 탈북자들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니까요. 국제 제재가 아니고 군사적 압력이 아니에요. 진실을 두려워해요. 자국민이 깨어나서 시스템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닫는 걸요. 그리고 모든 탈북자, 모든 증언, 제 것 같은 모든 이야기가 그 거짓말 시스템의 균열이에요. 조용한 밤에 서울의 소음이 마침내 잠잠해질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북쪽을 바라봐요. 어딘가 그 철저히 경비된 국경 너머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을 견디고 있는 제 아내요. 평양에서 굶주리고 고립된 제 어머니요. 명철, 아직 살아있다면 제가 한때 헤쳐나갔던 같은 시스템을 헤쳐나가고 있겠죠. 그들을 구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매일 안고 살아야 하는 가장 힘든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기릴 수는 있어요. 계속 말할 수 있죠.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날을 위해, 그 국경이 열리는 날을 위해, 헤어진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는 날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제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생애에는요. 어쩌면 제 증언이 수천 명의 다른 탈북자들의 것과 결합되어 결국 임계 질량에 도달할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 평양의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읽고 그들의 의심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어쩌면요. 그리고 그 어쩌면 속에 제가 계속 나아가는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고 북한에 있다면, 시스템의 균열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배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면 뭔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은 우리 수천 명이 있어요. 모순을 받고 거짓말을 정권이 숨기려고 하는 만행을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탈출하기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약속할 수 없어요. 제가 택한 길은 모든 것을 희생시켰어요. 제 가족, 제 정체성, 제 소속감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궁금한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그 50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해요. 당신의 증언은 중요하죠. 당신의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말하기로, 탈출하기로, 당신의 이야기를 말하기로 그 결정을 내린다면 여기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당신을 도울 사람들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사람들이요. 세상은 제 것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정권 내부에서 온 더 많은 목소리가요. 침묵의 벽에 더 많은 균열이요. 왜냐하면 결국 진실은 항상 이기니까요. 몇 년, 몇십 년, 몇 세대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빛으로 나올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